네, 오늘 사사건건은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죠?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틀 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어떤 기대를 바라고 그런 평화 프로세스에 나가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종전이라는 메시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이번 유엔 연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공감을 해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아마 이런 북한 측의 메시지마저도 같이 읽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오히려 아주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입장 듣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어요. 뭐 막말은 없습니다. 네,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지만 종전선언이 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제 조건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종전선언을 보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던 게 비유를 들면 결혼할 때 하객들의 축하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신랑 신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전선언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랑 북한이 돼야 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 중차대한 것을 유엔에 가서 선언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국민들 누구도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우리랑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주체 중에 하나인 북한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앵커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틀 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을 계속 어떤 국정 아젠다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창의는 하지만 주인공들이 빠져 있는 나홀로만의 종전선언 같은 것들 를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외교를 항상 국내에서 다 토론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해서 그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 일단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대통령 이야기하자마자 일단 어렵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반응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계속 좀 대화를 해 나가야죠. 미국, 북한, 중국까지가 좀 대화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뭐 공방 연일 뜨거운데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면서 각자 정치가 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어디겠느냐 좀 골라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꼽아오셨나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삼중수 유출과 관련돼서 민간 조사단이 꾸려져서 연일 조사를 했고 그 과정 중에 삼중수가 아주 단연간 유출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실은 저희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배제되고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연을 통해서 월성 1호기의 문제점, 작년 국감 때는 파장치의 결함 문제라든지 아니면 월성 원전의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음에도 이게 너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조사단의 지금 조사 결과가 곧 있으면 또 이제 국감 통해서 나올 텐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월성 원전, 특히 방사능이 다수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국민들께 좀 알리고 이 부분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여야가 좀 손잡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이 사안은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그렇죠. 일부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네, 1차 조사가 완료가 됐고 이제 조사가 더 이어지겠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단연간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그 양이 적지가 않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조사가 진행이 되고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의원님은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꼽아오셨군요.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누적 인원으로 해서 22분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는 천재지변이 맞는데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비극은 사실은 인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회 앞에 와서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라고 끝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회가 원활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급기야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시위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구속되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의식주에 관련한 위협을 받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굉장한 애석함이 크고요. 돈이 없어서나 쌀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에 대한 실수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난 것이니까 재고하지 말자가 아니라 손실보상이랑 재난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취약계층한테 가져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폭넓게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들을 모시면 주로 저희가 당장의 정치 현안들을 주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전, 삶이 담긴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토론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손실보상법 이런 논의도 좀 깊게 해가야 되니까요.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죠. 오늘 국회 법사위 진행이 됐습니다.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역시 고발사주 대장동 의혹으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검찰이지 뭐겠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사 2부에 지금 배당돼서 핵심은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특수부를 동원해야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부터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 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나한테 지금 묻는 거야,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처음 시작할 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이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뭐 이런 평가였어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네요. 뭐 예상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검이랑 국정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속함이랑 공정함이 같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보자가 아니라 고발사주 같은 경우도 보면 김웅 의원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와 맥을 같이 해가지고 박지원 원장의 제보자 사주도 의혹이 있으니 같은 선상에서 수사해달라고 했을 때 실제 지금 진행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게다가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수십억의 현금 흐름이 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찰로 이동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경찰 쪽에다가 6개월 전에 의뢰를 했는데도 수사 착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을 하냐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 여와 야가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종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으로 가자라는 네. 게 지금 주장이신 네. 거고요. 근데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뭐 이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는 진실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여당 관계자들이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하고 계시지만 뭐 정작 원유철 전 그 고문이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뭐 국민의힘 전신의 관계자들께서 대거 관련이 돼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대규모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역시도 신영수 전 의원께서 또 관련이 돼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당 개발 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땅 소유자를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관여가 돼 있죠. 저희도 실체를 빨리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 각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고 국감이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국감 내에서 다룬 사안이고 또 중앙지검이 이미 수사를 착수한 사안이라 이것을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는 이 정쟁의 일환일 뿐이고 더 밝혀야 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많이 나온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으면서 주장뿐인 지금 현재 대장동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대장동 사안들은 제가 너무 여기서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정쟁의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됐고 특검 법안을 설령 국회에서 처리한다 해도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이런 과정이 그 자체로 좀 시간이 또 더 걸리잖아요. 아니 그건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주 안에도 끝날 수 있고요.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지의 문제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아지고요.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의혹을 제시를 하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과거에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러니까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의원님들 의견이 좀 이름 한 분이 거론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치면 지금 화천대유랑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게이트라는 말을 이제 붙이게 된 건데요. 이재명 게이트가 됐든 국민의힘의 게이트가 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를 들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민생이랑 관련돼서.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정치권의 리더십은 점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특히나 대장동 의혹은 중요한 게 서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비리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비리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거의 영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은 것이 그냥 이 사업을 주관한 기관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이 실체를 담고 있는지는 빠르게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이 해법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사안을 계셔서 흐리시는데 이 사안 자체를 잘 보시면 이 사안은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것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신인철 의원께서 이걸 민간 영역으로 바꾸셨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재명 시장 당시에 일부 공공개발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고 저희들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진실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시는 거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한 후보에 대한 정쟁적인 부분이다.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과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냐. 소위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이 표현은 똑같은데 네. 어떤 실체를 밝히고 싶은지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도 분명한 것 같아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임검사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임검사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아니긴 한데. 그렇죠. 네. 그건 어떠세요? 여당에서는 이 문제는 특임검사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심상정 의원께서 이렇게 껴드실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대선 후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 뭐 특별검사하고 특임검사는 큰 차이가 있죠. 특별검사는 어쨌든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특임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안 자체가 다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을 좀 빠르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정의당에서 이 제안을 한 것은 지금 180석이나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절대 찬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뜻이 국민의힘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그 중도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중도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수사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그 신속함이 담보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당 쪽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특임검사 제도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검사의 비리만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라도 했던 정의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정의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맞습니다. 수사, 그러니까 진실 규명 이것도 네. 똑같은데 표현은 네. 핵심적으로 뭘 밝혀야 하느냐도 다를 것 같아요.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될 의혹은 뭡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공공이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7%만 소유한 민간 기업이 이 사업이 공모되기 일주일 전에 급조돼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보통 이런 사업의 RFP라고 하죠. 그 사업 공모를 내릴 때 반드시 자산운용 업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점이라는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뭐 그것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컨소시엄이 똑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20점을 마이너스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산업계 쪽에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들러리 세운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하이리스크가 되려면 그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 인허가를 받는 과정, 분양을 하는 과정, 이 부분이 사실 3대 리스크인데요. 어저께 오늘 계속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성남시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주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이나 인허가에 있어서 화천대유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성남시와 이 발전 그 공사죠. 거기서 전적으로 이 일을 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가장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연구했던 경기연구원장이 왜 여기에 동생이 이사로 있는가? 이 화천대유라는 곳에. 그리고 18년 선거법 재판에 무죄 판결을 내렸던 권순일 대법관이 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는가?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화천대유에 고문이나 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수십억 되는 돈들이 이게 대여가 됐을 경우는 흔하지도 않지만 기업 돈을 대주주나 대표사가 가져갈 땐 보통 계좌이체를 하죠. 근데 수십억의 돈이 현찰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이 조그만한 이 기업이 사실 이런 보통 일반적이지도 않는 기업 운영을 해가면서까지 수천억에 해당되는 이익을 얻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거론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혹들의 해명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사안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핵심 포인트만 네. 짚어도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다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보시면은 그렇게 의혹만 제기할 거면은 윤석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만 3건, 서울중앙지검에만 7건 정도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지금 실체적으로 저희가 밝혀야 되는 거는 이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 과거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 측 관련자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개발 비리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땅 소유자에 대한 시세 차익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왜 이재명 지사가 민간 영역에 있던 것을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공공개발 분야를 붙여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한 방향에 대한 주장만 지금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난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장동에 대한 실세라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다 실사를 해보자는 거죠. 저희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일방적으로 타겟팅을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만 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먼저 다 밝히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짧게 한마디 드리면요.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제 껴들어 죄송하죠. 화천대유는 원유철 국내 아들이 그러니까, 7년간 근무한 데 아닙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거액의 그 이익을 배당받아도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하나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계약관의 문제로 실수로 이루어졌다면 관련자 배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구조를 짠 분 같은 경우 지금 어제 나온 단독 보도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조정 장치를 넣자라고 하는 부분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의혹이 아니다라가 아니라요. 핵심은 화천대유가 왜
왜 그 공모하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작은 민간 기업이 이 수천억의 이익을 아주 특이한 구조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 이영호님, 합당한 것이냐만 먼저 밝히면 되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저희 원유철 전 의원부터 여러 많은 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으면 전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죠. 이 업체가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간 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 과정에 정말 특혜가 있었느냐, 네. 위법을 누군가가 저질렀느냐, 그리고 야당이 제일 관심이 있는 그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한 바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네. 이 부분을 밝혀나가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또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논의를 일단 해보시죠. 뭐 국회에서도 실제로 특검 필요한지 갈지 여당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선 이야기로 좀 가보죠. 벌써 20분 흘렀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광주 전남 지역 경선 결과는 내일, 전북은 모레 나오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서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호남에서는 1위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전체 판을 뒤집을 정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호남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에 대장동 이슈가 제기돼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간 앞서고 있는 그런 전체 그 현장 여론에 큰 변동은 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을 좀 만들어 놨는데 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추격해가는 모양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지고 약간 추격해가는, 거기에 대장동 의혹까지 좀 덮어 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간 주춤하고 이낙연 후보 올라가고, 특히 이제 뭐 내일하고 모레 호남 지역이 나오는데 호남 지역 결과를 보면 더 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낙연 후보가. 일단 여당 상황이니까 네. 뭐 한 의원님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기 지지율은 저렇게 보이는데 네. 문제는 투표율이 되게 낮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호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높았던 건 맞는데 뭐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대략적으로 40%대의 투표율이 보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투표와 ARS 그리고 강제 ARS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투표를 총 집계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는 한 50% 선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낮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에는 뭐 추석이란 연휴 기간도 좀 제가 볼 때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후보들 한 분 한 분을 주식시장에서 종목이라고 본다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나오고 있는 공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투표에 좀 주춤하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당내에서? 우선 이제 선거는 지지율과 추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추세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낙연 후보의 추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접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당 경선에서는 좋은 면이 있어서 이 호남 지역의 민심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척도라 과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서 같이 놓고 볼 수 있겠죠. 네. 상대당이라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호남에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뭐 굉장히 사적인 스캔들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기는 했어도 한 번도 꺾이지 않는 추세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민심이 좀 많이 돌아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주춤을 넘어서 지지도가 살짝 꺾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뭐 골든크로스를 할 정도의 그 압승까지는 사실 조심스럽고요. 근데 그 격차를 의미 있게 좁힐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잖아요. 과반 득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네. 과반 득표로 가면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끝나니까. 뭐 실은 이제 호남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10월 3일에 인천에서 있는 2차 슈퍼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슈퍼이크 때도 64만 명 정도의 표, 그러니까 70%의 참여율이 있으니까 한 42만 명 정도의 저희 당원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2차 슈퍼 위크까지 어떠한 추세를 유지하는가가 사실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호남에서는 50%대를 유지를 할 것이냐, 말씀대로, 아니면 추세로 접전까지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선 열기 자체가 붙지 않는 게 그 자체로 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핵심 당원들, 그러니까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분들도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전반적으로 쫓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속이 탈 것 같고요. 확 불이 붙어야 네. 치고 올라가는 기세에 따라 표가 많이 모일 텐데 현재 1, 2위 간 표 차이는 11만 표입니다. 이걸 얼마나 따라붙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봐야죠.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영상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공약을,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망발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경기도 차베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이유가 적절하죠. 법의 범위를 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의 이재명 후보와 좀 닮았다. 그건 파퓰리스트고 저는 그런 공약은 안 하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저처럼 이제 파이터가 싸워주는 게 훨씬 낫겠죠. 저희 제작진 편집 열심히 했네요. 네. 아무래도 관심은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선방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 포인트였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국민의힘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사실 1차 토론을 봤을 때 제가 이게 특수관계다 보니까 끝까지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들이 토론에 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좀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토론에서는 좀 새로운 희망을 본 게 토론을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4번 정도 더 남았거든요. 4강까지 가기 전에. 이런 추세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숙하고 스킬 있는 토론을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이번 토론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민주당 네. 토론보다 재밌었죠? 역동성 있네요, 확실히. 역동성이 있고. 다만 이제 보면서 이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토론을 처음 해보면 힘들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대선을 나가는 후보들은 첫 번째는 자신만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공약 카피가 많았다. 그러니까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청약통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이제 메이저 언론사 등 그동안에 본인의 삶에서 가지고 왔었던 정체성이라든지 본인의 생각들이 이게 은연슬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키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토론을 볼 때보다는 좀 재미는 있네요. 네. 청약통장 발언 말씀하셨으니까 네. 방송사에서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오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네.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모시고 살았던 데다가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해명이 잘 되는지를. 네. 여당에서는 뭐 신났습니다. 뭐 공약, 쇼핑, 표절 맛집, 윷놀이코 뭐 온갖 거 다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희망을 봤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거티브전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공약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데요. 공약 카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거론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공약, 정말 특별한 공약 이런 부분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께서 조금 깊이 새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 보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엔 짜장면값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민생의 현안들을 얼마나 가까이 숨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번엔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지금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서민들에게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 또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님의 어떤 뭐 설명보다는 이제는 내가 대선 후보로서 정책적인 큰 거시적인 아젠다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숨쉬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니까 예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이거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2차 컷오프는 그러니까 4명으로 추리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등은 대략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1, 2, 3등까지는 보이는데 4위가 누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막차를 누가 탈지. 네. 자, 상대당 막차를 누가 탈 것 같습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마지막 막차를 좀 타지 않으실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원희룡 후보. 저는 저희 식구이고 다들 친하셔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몰라야만 하고요. 근데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아젠다에 대해서만 너무 가중치를 두신다던가 아니면 특정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 쪽에 공약을 많이 내신다거나 하면 좀 불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실명 토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민주당 오늘 토론회가 있죠? 네. 민주당 부산 경남 대선 후보 토론회.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 5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KBS 1TV로 생중계가 되고요. K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 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